네, 안녕하세요. 고1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대단원 중에서 두 번째 내용으로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보면서 과연 행복을 글로 이렇게 배운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행복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알아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살면서도 행복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리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럼 진짜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행복의 의미와 기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의 의미는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좋은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기쁜 거예요. 무엇을 하든가 일단 내 마음이 계속 즐겁고 그 다음에 무언가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행복의 특징은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역사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행복의 특징을 우리가 상대성이 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행복의 기준을 살펴볼 텐데요. 행복의 기준 먼저 지역 여건에 따른 기준,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에 따른 기준 볼 거예요. 요거 약간 윤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철학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알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철학자들이 왜 철학을, 행복을 얘기하는데 끄집어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가 행복하다고 말했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의무론이 뭐고 뭐가 뭐고 뭐 이런 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은요, 먼저 지역 상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만약에 건조기후 지역이라면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게 사막이라면 물이겠죠.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막에선 오아시스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요, 가난한 지역에서는 뭐 다른 행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아이가 병 때문에 죽어간다면 병원에 가고 싶고, 내가 배불리 밥 먹을 수 있고 내가 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이거고요. 만약에 차별이 많이 있는 사회다, 그렇다면 차별 없는, 자유가 있는 사회, 차별로 인한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를 내가 행복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른 기준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큰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알아볼게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선사시대에는 그 야생동물과 맹수로부터 사냥을 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가장 큰 목표겠죠. 그래서 생존이 가장 큰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일단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식량을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동굴 속에서 불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고대 그리스 사회의 한번 사례를 살펴볼게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관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냥 요 부분은 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야. 내가 왜 인생을 살겠어?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랬어요. 머리로 생각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성의 기능을 머리를 제대로 쓰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야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헬레니즘 시대라는 시대를 볼 텐데요.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 이후에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문명을 통틀어서 말하는 시대인데요. 이때는 전쟁과 혼란이 극도로 엄청나게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말에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전쟁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얘기가 막 나오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의 한 갈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이 뭐냐? 별거 없다. 행복은 내 육체, 몸이 아프지 않은 거, 육체의 고통이 없는 거, 그게 행복이지. 내가 발가락 하나에 뭐 조그만한 티눈만 나도 엄청나게 아픈데 이 전쟁으로 내 육체가 다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마음속의 불안, 이런 게 없어야 그런 평온한 그런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이것은 호사스러운 생활이나 쾌락과는 다르고 그냥 소박하고 이런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파인 스토어 학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정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념이라는 거는 그냥 감정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 전쟁에는 그런 게 불편하잖아요. 뭐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초연하게 감정에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면서 자연 질서에 따라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진정한 행복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얘기를 보면요. 이 학파의 이름은 어렵지만 전쟁에서 혼란스러운 무서운 시기에 뭔가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세시대에 가면요. 우리 바로 그 교황의 힘이 엄청 세던 시기였잖아요. 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행복의 기준은 내 신에 대한 믿음, 신앙을 통해서 신에게 구원받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거죠. 다음 근대 시기로 넘어가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칸트 이름 들어보셨죠? 그냥 이름만 아세요. 의무론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고요. 칸트는 왜 이 칸트가 말한 게 의무론이냐면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의무론이라고 부릅니다. 칸트는 행복의 기준을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적인 행동, 도덕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도덕적인 행동, 내가 양심에 우러나서 힘든 사람을 도와줬어. 그럼 너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했고요. 제레미 벤담이나 밀 같은 철학자들은 또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통틀어서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뭐 지금 인물의 이름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철학 사조의 이름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걸 쓴 이유는 구분하라고. 칸트가 한 말은 요거고 공리주의라는 사람들은 이거다. 구분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행복은 쾌락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쾌락이 뭐냐? 쾌락은 고통을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쾌락이 높아지고 고통을 줄여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최대한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 쾌락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데, 그럼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좀 경제적인 가치로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 시기에 또는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두 개가 완전 떨어져서 나타나지 않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먼저 산업화 시기에는 물질적인 발전, 어떤 돈을 벌고 이런 풍요로움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민주화가 되면서 인간의 인권, 기본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 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날로 오면서 이게 좀 더 발전해서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로는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건강, 내 자아 실현, 꿈을 이루는 거, 내 주위 친구, 인간관계 인정받는 거, 사회복지, 힘들어도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요즘에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기준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써 있어요.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네요. 자, 어쨌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은 뭐 이런 뜻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다양하다. 그쵸? 이렇게 시대별로도 다양하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게 있대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 추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겠어요? 기분 좋으려고, 그게 돈이 됐든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기분 좋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니까, 의미에 보면, 그쵸?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행복 추구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새겨보실 내용입니다. 실제로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요, 요 네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정말 없으면 행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물질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우리가 돈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정신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돈만 많아도 안 되고 돈이 가난하고 정신만 발전해도 힘들겠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행복을 위한 방법은요, 내 삶에 의미 있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이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면서 내가 내 꿈을 이루면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위에 인정받고 내 꿈을 이루고 행복하고 돈도 벌고 이런 게 자아 실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내 개인의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내 사회적인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노력해서 좀 합리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야지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우리 집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걸 더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럼 그 순간 불행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조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이런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해야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까지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요겁니다. 여러분이 요거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행복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인생은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뭘 못했어. 성적이 안 나왔네. 이럴 때 내 삶을 그냥 스스로 돌아보고, 아,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러구나. 아, 그냥 내가 좀 공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 절대로 하지 말고, 타인과 비교를 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되돌아볼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요 네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행복의 의미와 시대에 따른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